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반 패키지를 이용해서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수행하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R 환경에는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지원하는 다양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소개할 라반 패키지는 상용 소프트웨어 못지않은 기능으로 구조방정식 모델링 절차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지원하는 R 패키지 가운데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라반 패키지를 메모리 적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라반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Political Democracy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구조방정식 모델링 분석 절차를 살펴봅니다. 이 데이터셋은 한 시점에서의 산업화 수준과 두 시점에서의 민주화 수준을 다양한 관점에서 측정한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olitical Democracy 데이터셋에는 모두 11개의 관측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관측 변수가 무엇을 측정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의 도움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11개의 각 관측 변수는 3개의 잠재 변수를 측정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Y1부터 Y4까지 4개의 관측 변수는 1960년 시점에서의 민주화 수준을 측정합니다. 1960년 시점에서의 민주화 수준은 하나의 잠재 변수로서 정의가 됩니다. Y5부터 Y8까지 4개의 관측 변수는 1965년 시점에서의 민주화 수준을 측정합니다. 1965년 시점에서의 민주화 수준도 하나의 잠재 변수로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X1부터 X3까지 3개의 관측 변수는 1960년 시점에서의 산업화 수준을 측정합니다. 1960년 시점의 산업화 수준 역시 하나의 잠재 변수로서 정의가 됩니다. 이 11개의 관측 변수와 3개의 잠재 변수 간의 관계, 그리고 연구 가설에 해당하는 잠재 변수 간의 관계는 이와 같은 경로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로도상에서 타원형은 잠재 변수를 나타내고 사각형은 관측 변수를 나타냅니다. 댐60, 댐65, 인두60은 각각 1960년의 민주화 수준, 1965년의 민주화 수준, 그리고 1960년의 산업화 수준을 나타냅니다. 이 연구 모델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산업화와 민주화 간의 영향관계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이 연구 모델은 설명을 위해 예시로 제시된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 해석을 하거나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 모델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민주화 수준은 과거의 민주화 수준 및 산업화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산업화 수준은 또한 민주화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정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1965년의 민주화 수준, 댐65는 1960년의 민주화 수준, 댐60과 1960년의 산업화 수준, 인두60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1960년의 산업화 수준, 인두60은 1960년의 민주화 수준과 1965년의 민주화 수준, 댐60과 댐65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구조방식 모델에서 1960년의 산업화 수준은 외생 잠재 변수로서 모델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가정합니다. 1960년과 1965년의 민주화 수준은 내생 잠재 변수로서 모델 내 요인, 다시 말해서 1960년의 산업화 수준과 1960년의 민주화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두60은 외생 잠재 변수이고 댐60과 댐65는 내생 잠재 변수입니다.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서 이 세 개의 잠재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여 측정 모델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측정 모델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와 같이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 간 측정 모델의 구조를 문자열로 저장합니다. 여기서 각 행은 하나의 잠재 변수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현재 3개의 잠재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3개의 행에 걸쳐서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 간 측정 모델의 구조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잠재 변수는 대응되는 관측 변수들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정의합니다. 이퀄 틸더 연산자는 왼쪽의 변수는 오른쪽의 변수에 의해 측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퀄 틸더 왼쪽에는 잠재 변수가 오고 오른쪽에는 관측 변수가 위치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구조 모델을 정의할 때는 틸다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틸다 연산자의 왼쪽에 종속 변수가 오고 오른쪽에 독립 변수가 위치합니다. 라반 패키지는 이 밖에도 모델 설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포뮬러 연산자를 제공합니다. 라반 패키지가 지원하는 포뮬러 연산자를 이와 같이 슬라이드에 정리해 봤습니다. 위에 2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퀄 틸더 연산자는 잠재 변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고 연산자 왼쪽의 잠재 변수는 오른쪽의 측정 변수, 즉 관측 변수에 의해서 측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틸더 연산자는 회귀 분석을 이용할 때 사용합니다. 구조 방정식 모델링의 환경에서는 구조 모델을 정의할 때 사용합니다. 연산자 왼쪽과 오른쪽의 변수를 각각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로 사용하여 회귀 분석을 수행합니다. 틸다 연산자 2개를 나란히 쓰면 분산 또는 공분산을 나타냅니다. 연산자 왼쪽과 오른쪽의 변수가 같으면 분산을 나타내고 다르면 공분산을 의미합니다. 회귀 분석을 사용할 때 적용하는 틸다 연산자의 오른쪽에 독립 변수가 아니라 숫자 2를 지정하면 연산자 왼쪽의 변수를 종속 변수로 사용하여 절편만을 예측 변수로 갖는 회귀 분석을 수행합니다.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는 모수에 대한 부가 작업을 수행합니다. 모수에 대한 레이블을 부여한다든가 특정 값으로 고정한다든가 초기 값을 제공한다든가 제약 조건을 설정할 때 등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콜론 이퀄 연산자는 새로운 모수를 정의할 때 활용합니다. 연산자 왼쪽은 새로운 모수로서 연산자 오른쪽의 기존 모수의 함수로서 정의됩니다. 이때 이 함수는 에스터리스크 연산자로 이미 정의한 모수의 레이블을 이용하여 생성되어야 합니다. 에스터리스크 연산자와 콜론 이퀄 연산자는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이용하여 매개 효과 분석, 조절 효과 분석 또는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 등을 수행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 간 측정 모델 구조를 문자열로 저장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할 때는 CFA 함수를 이용합니다. CFA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앞서 생성한 측정 모델 문자열을 지정하고 두 번째 인수 데이터 인수에 관측 변수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CFA 함수를 실행하면 이와 같이 모델 추정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좀 더 많은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서머리 함수를 이용합니다. 서머리 함수의 인수로서 fit.measures 인수와 standardized 인수의 true를 지정하면 모델 적합도 지표와 표준화해를 출력합니다. 출력된 결과는 일반적인 상용 구조 방정식 모델링 소프트웨어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이 출력 결과는 크게 3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헤더라고 불리는 섹션인데요.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모델 테스트 유저 모델까지 여기까지가 헤더 섹션입니다. 여기에는 라반 패키지 버전, 해가 수렴했는지 여부와 반복 횟수, 모델 추정 방법 및 모수 추정 최적화 방법, 모델 모수 개수, 관측값 개수, 그리고 카이스퀘어 값으로 표현되는 모델 적합도 검증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다음 섹션은 카이스퀘어 적합도 지표 위에 추가적인 적합도 지표를 보여줍니다. 이 섹션은 모델 테스트 베이스라인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SRMR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 섹션은 서머리 함수를 실행할 때
fit.measures 인수의 true를 지정했을 때만 출력이 됩니다. 마지막 섹션은 모수 추정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잠재 변수, 공분산, 그리고 잔차 분산의 순서대로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모수 추정치가 출력이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모수 추정치입니다.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 함수를 이용하여 모델에 포함된 모수 추정치 전체와 관련 정보만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 함수를 실행할 때 스탠더다이즈드 인수의 true를 지정하면 표준화된 추정치가 함께 출력됩니다. 스탠더다이즈드 솔루션 함수도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 함수와 유사한 정보를 출력하지만 이 경우에는 표준화된 모수 추정치만을 보여줍니다.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 함수를 실행해서 출력 결과를 보겠습니다. 출력 결과를 보시면은 상단에 어떠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헤더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LHS, OP, RHS는 모델의 관계 구조를 나타냅니다. OP열의 연산자는 LHS열의 변수와 RHS열의 변수 간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이퀄 틸드 연산자는 앞서 설명한 대로 변수 간의 측정 관계를 나타내고 틸드 연산자는 분산 또는 공분산 관계를 나타냅니다. EST열은 추정치를 나타냅니다. 이 추정치는 표준화된 값으로도 출력이 되는데요. 3개의 STD로 시작하는 열에 표준화된 값이 담겨 있습니다. ST.5 열에는 모든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추정치의 표준화 값이 출력됩니다. ST.LV에는 잠재 변수만을 표준화한 값이 출력이 되고 ST.NOX에는 외생 관측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표준화한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퀄 틸더 연산자에 의해서 정의된 첫 번째 그룹의 모수 추정치들은 잠재 변수에 대한 관측 변수의 요인 적재 값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행에 있는 인두 60에 대한 x1의 요인 적재 값은 모델 설정 시 자동으로 1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1로 출력이 됩니다. 표준화된 요인 적재 값은 st.5 아래에 있는 0.920입니다. CFA 함수는 모델의 복잡한 모수 설정 과정 없이 사전에 설정된 기본 옵션을 바탕으로 측정 모델의 모수를 추정합니다. 이런 기본 옵션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각 잠재 변수의 첫 번째 관측 변수의 요인 적재 값이 이와 같이 1로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잠재 변수는 직접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계량화된 척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수를 추정하고 경로계수의 비교나 모델의 적절한 해석을 위해서는 잠재 변수도 척도를 가져야 하고 구체적인 측정 단위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요인 적재 값을 1로 제약함으로써 잠재 변수의 측정 단위를 기준 변수로 지정된 관측 변수와 같도록 해서 잠재 변수의 척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 변수로 지정되는 관측 변수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관측 변수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첫 번째 관측 변수인 x1에 대해서 요인 적재 값이 1로 제약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잠재 변수가 명확한 척도를 갖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잠재 변수의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잠재 변수 간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 회귀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잠재 변수를 표준화해서 산출한 표준화 추정치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틸더로 정의되어 있는 두 번째 그룹의 모수 추정치들은 분산 또는 공분산을 의미합니다. LHS와 RHS가 같으면 분산, LHS와 RHS가 다르면 공분산을 나타냅니다. 관측 변수의 분산은 잔차 분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잔차 분사는 x2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x2만이 유의수는 0.09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모두 유의하기에 0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잔차 분사는 모두 0보다 크고 이는 잠재 변수가 관측 변수를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어떠한 잠재 변수도 관측 변수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COEF 함수를 이용하면 모델에서 자연모수로 추정된 모수 추정치만을 관계구조를 나타내는 이름과 함께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의 목표는 관측 변수들을 연결하는 잠재된 구조, 다시 말해서 잠재 변수와의 연결 관계를 통해서 관측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연구 모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모델에서 우리는 x1, x2, x3 세 개의 관측 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수들은 모두 동일한 대상, 즉 1960년 시점에서의 산업화 수준, 인두60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잠재 변수를 공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측 변수 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측 변수 x1과 관측 변수 y1은 서로 다른 대상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x1은 인두60을 측정하고 있고 y1은 댐60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간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연구 모델에 따르면은 인두60은 댐60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960년 시점에서의 산업화 수준과 민주화 수준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측정 모델은 관측 변수 간의 기대된 상관관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모델이 기대하는 상관계수 행렬 또는 공분사 행렬과 데이터로부터 얻은 실제 관측된 상관계수 행렬 또는 공분사 행렬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측정 모델의 잔차입니다. 어떤 두 변수 간의 잔차가 크면은 그 변수 간 관계에 대해 모델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관계수의 잔차 행렬은 리지듀얼스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리지듀얼스 함수의 인수로서 type equal COR을 지정합니다. 잔차 행렬은 출력된 리스트 객체에 COV 원소에 있기 때문에 COV 원소를 추출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상관계수 잔차 행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관계수 잔차가 큰 부분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관계수 잔차가 0.1보다 큰 변수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의 변수 간 관계가 0.1보다 큰 것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x1과 y4의 값은 0.114고 x3과 y5 같은 경우에는 0.155고 y2와 y6 간의 잔차는 0.123이고 y3와 y6 간에도 절대값으로 0.113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의 잔차는 대부분 작기 때문에 현재의 모델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관계수 잔차 행렬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모델 적합도 지표 가운데 RMSA, RMR, 그리고 SRMR은 모두 이 잔차를 바탕으로 계산이 됩니다. 상관계수 잔차가 전반적으로 작을수록 이 지표들은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작은 지표 값은 모델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는 모델에 의한 예측 상관계수 행렬과 관측값에 의한 실제 상관계수 행렬이 서로 유사하다는, 다시 말해서 잔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적합도 지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fit measures 함수를 이용합니다. fit measures 함수는 라반 패키지에 의해 산출되는 적합도 지표를 이와 같은 벡터 형식으로 출력합니다. 우리가 앞서 분석 절차 강의에서 살펴봤던 적합도 지표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지표들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표명을 확인해 보면 모두 46개의 지표가 출력이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지표만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fit measures 함수의 두 번째 인수로 원하는 지표명을 이와 같이 지정을 합니다. 출력된 지표가 권장 수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카이스퀘어 값은 p-value가 0.05보다 커야 되고요. RMSA는 0.08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GFI는 0.9보다 커야 되고 CFI도 0.9보다 커야 됩니다. 카이스퀘어와 자유도의 비율은 3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러한 권장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카이스퀘어와 자유도의 비율 그리고 CFI 이 두 개의 지표만이 권장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카이스퀘어 값의 p-value 그리고 GFI, RMSE는 모두 권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정 지표를 이용해서 모델을 수정하고 모델 적합도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수정 지표는 서머리 함수의 모드 인다이시스 인수에 true를 지정해서 출력하거나 혹은 모드 인다이시스 함수를 이와 같이 직접 실행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출력된 결과 가운데 MI열은 모수가 추가될 경우에 카이스퀘어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이 값은 클수록 모델 적합도 개선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옆의 EPC열은 수정된 모델에서의 모수 추정치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EPC는 Expected Parameter Change의 약자입니다. 수정지표는 기존의 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경로를 수정 가능한 후보 경로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 EPC 값은 모수값 0으로부터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값은 결국 수정 모델에서의 최종 모수 추정치를 의미합니다. 나머지 열은 세 종류의 표준화된 EPC 값입니다. SEPC.LV는 잠재 변수만을 표준화한 값이고 SEPC.OL은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 모든 변수를 표준화한 값이고 SEPC.NOX는 외생 관측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표준화한 값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모수를 추가할 때 적합도가 가장 크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MI 값을 크기순으로 정렬해서 적합도 개선 효과가 큰 모수를 확인하는 것이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minimum.value 인수에 3을 지정을 해서 수정 지표 값이 최소 3 이상인 모수만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된 결과는 크기순으로 이와 같이 정렬이 돼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첫 번째 행에 y2 y6 이 표현식이 의미하는 것은 두 관측 변수 y2와 y6의 잔측한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두 관측 변수가 잠재 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못하는 공통의 무언가를 많이 갖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이러한 모델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경우 이 두 관측 변수 y2와 y6는 동일한 측정 항목을 연도만 달리해서 측정한 겁니다. 다시 데이터셋의 도움말을 보시면 y2와 y6는 각각 1960년과 1965년의 정치적 반대의 자유를 측정한 겁니다. 따라서 이들의 잔착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꽤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살펴보면 y1과
Y5 같은 경우에는 두 연도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측정한 것이고, Y3와 Y7 같은 경우는 역시 60년과 65년에서의 선거의 공정성을 측정한 겁니다. 그리고 Y4와 Y8 같은 경우도 연도만 달리해서 선거 입법의 유효성을 측정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로 Y2, Y6 뿐만 아니라 Y1, Y5, Y3, Y7, Y4, Y8 간에도 모수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수정 지표의 크기를 참고해서 이와 같이 모델을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원래의 측정 모델 아래에 추가로 6개의 모수를 설정을 했습니다. 식은 5개가 있지만은 실제로는 6개의 잔차간 상관관계를 허용하는 그러한 모수 추정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Y2와 Y4 간의 관계, 그리고 Y2와 Y6 간의 관계는 이렇게 두 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수정하고 확인적 유인 분석을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모수를 추가한 모델과 기존 모델 간 비교는 아노바 함수를 이용합니다. 아노바 함수는 구조방정식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중첩 모델을 비교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노바 함수의 두 개의 모델을 차례대로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두 모델을 비교한 카이스퀘어 차이 검정 수행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이스퀘어 차이 검정 결과가 P값으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의수는 0.05에 비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카이스퀘어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따라서 관측 변수의 잔차간 상관관계를 허용한 새로운 모델이 기존 모델보다 우수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의 적합도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fit measures 함수를 이용을 하고 앞서와 동일하게 6개의 지표만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된 적합도 지표를 보시면은 새로운 모델의 적합도 지표는 기존 모델에 비해 모두 개선됐습니다. 모든 적합도 지표가 권장 수준을 충족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이스퀘어와 자유도 간의 비율도 3보다 작고요. P밸류는 0.05보다 크고 GFI, CFI는 모두 0.9보다 큽니다. RMSA는 0.08보다 작고요. 그래서 모든 적합도 지표가 권장 수준을 충족합니다. 관측 변수의 잔차간 상관관계를 허용해서 6개의 모수를 새로 추정한 모델이 기존의 모델에 비해 데이터를 보다 더 잘 적합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정된 측정 모델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따라서 모델의 적합도 관점에서 측정 모델의 단일 차원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측정 모델의 경로도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측정 모델에 대한 모수 추정 결과는 경로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샘플러 패키지의 샘패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경로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샘패스 함수의 what 인수에는 경로도의 링크에 무엇을 표시할지 지정합니다. 지금처럼 what 인수에 std를 지정하면 링크상에 표준화된 모수 추정치가 이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링크의 색상은 h.color 인수에 지정합니다. 노드의 색상은 color 인수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를 리스트 형식으로 각각 별도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 변수는 LAT 인수에, 그리고 관측 변수는 MAN 인수에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샘패스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은 측정 모델에 대한 경로도가 모수 추정치와 함께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정 모델의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 계수, 복합 신뢰도, 그리고 평균 분산 추출을 이용해서 평가합니다. 이 세 가지 지표는 SAM Tools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Reliability 함수를 이용해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각 잠재 변수별로 크롬바 알파 계수, 세 종류의 복합 신뢰도, 그리고 평균 분산 추출이 계산됩니다. 복합 신뢰도와 크롬바 알파 계수는 모두 권장 수준인 0.7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평균 분산 추출 또한 권장 수준인 0.5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측정 모델은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타당도는 집중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집중 타당도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측정 모델의 모든 관측 변수의 요인 적재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요인 적재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p-value가 모두 0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요인 적재값을 보시면은 모두 0.7 이상으로서 상당히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분산 추출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두 0.5 이상입니다. 따라서 측정 모델은 집중 타당도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판별 타당도는 잠재 변수 간 상관계수와 평균 분산 추출의 제곱근을 비교함으로써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 변수 간 상관계수는 라브 인스펙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라브 인스펙트 함수의 what 인수에 추출하는 정보를 지정합니다. 여기에 지정된 cor.lv는 잠재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의미합니다. 잠재 변수 간 상관계수와 평균 분산 추출의 제곱근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평균 분산 추출의 제곱근을 계산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측정 모델이 판별 타당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평균 분산 추출의 제곱근이 잠재 변수 간 상관계수보다 커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잠재 변수 DEM60과 DEM65 간의 높은 상관계수로 인해서 이 요건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 간의 상관계수를 제외한 나머지 상관계수는 평균 분산 추출의 제곱근보다 작기 때문에 판별 타당도는 부분적으로 충족한 것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단일 차원성, 신뢰도, 타당도에 대한 평가를 마친 측정 모델을 바탕으로 구조 모델을 생성하고 분석합니다. 구조 모델에 대한 평가는 잠재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로 분석을 통해 수행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와 같이 기존의 측정 모델에 잠재 변수 간 관계를 추가한 구조 모델의 구조를 하나의 문자열로 생성합니다. 여기에는 모두 3개의 연산자가 사용되었습니다. equal tilde 연산자는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tilde 연산자는 공분산, 상관관계를 정의합니다. 이 두 가지 연산자는 측정 모델을 정의할 때 이미 이와 같이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구조 모델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 모델에 추가된 tilde 연산자는 회계 모델을 정의합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틸다의 왼쪽에는 정속 변수가 오고 오른쪽에는 독립 변수가 위치합니다. 구조 모델에 대한 평가는 SEM 함수를 이용합니다. SEM 함수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위해 사용한 CFA 함수와 유사합니다. 첫 번째 인수에 앞서 생성한 구조 모델 문자열을 지정하고 데이터 인수에는 관측 변수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지정합니다. 구조 모델의 평가 결과는 확인적 요인 분석에 사용한 결과 추출 함수를 모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머리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 스탠다이즈드 솔루션 함수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it measures 함수를 이용해서 주요 적합도 지표를 이와 같이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조 모델의 모든 적합도 지표는 권장 수준을 충족을 합니다. 구조 모델의 분석은
잠재 변수 간 경로에 대한 회귀계수의 도출과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성 평가가 주요 관심 사항입니다. 앞서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은 이 부분에 잠재 변수 간 경로에 대한 회귀계수와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성 평가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잠재 변수 간의 세의 경로는 유의수준 0.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따라서 1960년의 산업화 수준은 1960년의 민주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1960년의 산업화 수준과 1960년의 민주화 수준은 1965년의 민주화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또한 채택되었습니다. 종속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스퀘어는 라브 인스펙터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브 인스펙터 함수의 what 인수에 R스퀘어를 지정합니다. 모든 종속 변수, 즉 관측 변수와 내생 잠재 변수에 대한 R스퀘어가 계산되고, 이 가운데 내생 잠재 변수인 DEM60과 DEM65에 대한 R스퀘어가 연구 모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종속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설명력입니다. 1960년의 민주화 수준의 분산은 1960년의 산업화 수준에 의해 20%가 설명되고, 1965년의 민주화 수준의 분산은 두 독립 변수인 1960년의 산업화 수준과 1960년의 민주화 수준에 의해 96.1%가 설명됩니다. 이런 구조 모델의 분석 결과는 앞서 측정 모델과 마찬가지로 경로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샘플화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샘패스 함수 이용해서 이와 같이 구조 모델의 경로도를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반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수행하는 절차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